단 48시간 만에 10조 원이 사라졌어요. 서울 고급 아파트 2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죠. 범인은 단기 부자가 되고 싶어 했던 한 남자였어요. 그는 매월 20%라는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했죠. 여기서 바로 위험 신호를 감지했어야 했어요. 그는 노인들의 평생 저축을 노렸어요. 초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지급받았죠. 투자 위장 폰지 사기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짜 수익을 축하했어요. 하지만 모든 모래성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죠. 내 돈은 어디 갔지? 라는 속삭임이 시작되었어요. 지급이 중단되고 전화는 먹통이 됐죠. 환상은 깨지고 거대한 공허함만 남았어요.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텅 빈 사무실로 몰려들었어요. 범인은 사라졌어요. 이미 전용기는 이륙한 뒤였죠. 당국은 필사적인 국제 수사를 시작했어요. 몇 년 후 그는 해외에서 호화롭게 살다 잡혔어요. 그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도난당한 10조 원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면 의심해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이었죠. 참치 때문에 한 나라가 20억 달러를 잃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참치 채권 스캔들로 숨겨진 부채의 전형이죠. 모잠비크는 어업과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싶었어요. 프라이빈베스트라는 회사가 돈을 받고 돕겠다고 나섰죠. 모잠비크 정부가 보증한 막대한 대출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보 보증은 비밀이었고 결정적으로 불법이었죠. 공무원과 은행가들에게 1억 달러가 넘는 뇌물이 흘러갔다고 해요. 크레디트 스위스 직원인 앤드루 피어스, 수잔싱, 데테리나 수베바가 연루되었죠. 총 20억 달러가 넘는 대출은 어선을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개발 대신 많은 돈이 개인 주머니로 횡령되었죠. 결국 숨겨진 부채가 드러나며 세계 금융을 뒤흔들었어요. 모잠비크는 막대한 빚을 갚지 못하고 참치 번영도 얻지 못했죠. IMF와 다른 공여국들은 원조를 중단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어스, 싱, 수베바는 기소되었고 일부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프라이빈베스트 소유주인 이스칸다르 사파는 혐의를 부인하고 송환에 맞섰죠. 크레디트 스위스는 수억 달러의 벌금과 채무탕감을 지불했어요. 모잠비크는 여전히 빚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물고기가 바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냉혹한 교훈이죠. 한 남자가 10일 만에 200억 달러를 날려버렸어요. 이 돈은 아파트 1만 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는 빌황, 한때 월가에 숨겨진 거물이었죠. 아케고스 캐피털이라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했어요. 은행들은 그에게 수십조 원을 기꺼이 빌려줬죠. 담보도 없이 단지 신뢰만으로요. 여기서 위험 신호가 켜져요. 신용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빌황은 총수익 스왑이라는 복잡한 파생 상품을 썼어요. 이건 남의 돈으로 내 투자 수익률을 부풀리는 것과 같죠. 눈치챘어야 했어요. 이건 위험천만한 도박이었거든요. 그는 소수 주식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걸었어요. 주가 상승 시엔 좋았지만 하락은 곧 파산이었죠. 2021년 3월 시장이 흔들리자 위기가 시작됐어요. 은행들은 담보 부족을 경고하며 돈을 요구했죠. 빌황은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포지션이 청산돼요. 노무라, 크레디트 스위스 등 은행들이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죠.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 여파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기소됐어요. 사기와 갈취 혐의로 연방법원에 서게 된 거죠. 탐욕이 빚은 참사, 월가의 교훈으로 남았어요. 2014년 STX 엔터테인먼트가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로버트 시몬즈와 빌 맥글래션이 거물급 투자를 유치했죠. 영화, TV, 디지털 콘텐츠를 넘나들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건 항상 위험 신호라는 걸 이때 알았어야 했어요. 2020년 4월 STX는 인도 스튜디오 에로스와의 합병을 발표합니다. 글로벌 미디어 공룡의 탄생인가 했지만 여기서 빨간불이 켜지죠. 합병 후 탄생한 에로스 STX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익성 악화와 부채 증가로 휘청거렸어요. 회사의 가치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었죠. 결국 2021년 12월 사업가 자음 나자피가 STX 인수를 선언합니다. 놀랍게도 인수 금액은 단 1억 7,300만 달러였어요. 한때 수십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던 회사의 처참한 몰락이었죠. 이 거래는 2022년 4월 완료되었고 에로스는 소수주주로 남았습니다. STX는 새로운 주인을 맞았지만 과거의 영광은 요원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STX는 크라운 프로덕션에 다시 팔리며 부활하죠. 보험회사 A캡 소유의 이 회사가 STX를 인수하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STX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어요. 과연 STX는 할리우드에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돈의 드라마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결말을 만듭니다. 1905년 런던의 한 호텔이 혁신적인 침대를 만들었어요. 이 침대는 100년 넘게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죠. 바로 사보이 호텔의 넘버 2베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보이 베드는 이 전설적인 침대를 만들기 위해 탄생했어요. 이들은 말총, 캐시미어, 양호 등 최고급 재료만 고집했죠.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만 만들어지는 침대였습니다. 빨간불이 켜집니다. 단 하나의 호텔을 위한 침대?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할 텐데요. 이건 단순한 침대가 아니었어요. 사보이 호텔의 명성이 곧 이 침대의 명성이 된 거죠. 2010년 호텔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에 들어갑니다. 낡은 침대를 교체할 시점이 왔고 회사의 운명이 달렸죠. 경쟁사들은 침을 삼켰어요. 수백 개의 침대 계약은 엄청났으니까요. 하지만 사보이 호텔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보이 베드에 주문을 넣었죠. 모두가 놀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경험에 대한 투자였어요. 사보이 침대는 곧 사보이 호텔의 정체성이 되었거든요. 덕분에 사보이 베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죠. 사보이 호텔 투숙객들은 그 편안함을 집에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침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은 1억 원을 호가합니다. 호텔의 선택 하나가 한 회사의 운명을 바꾼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그 이름 뒤 돈의 그림자를 아시나요?
1989년 그는 거물 고든 게티의 투자로 와이너리 사업을 시작했죠. 플럼프잭 그룹은 23개 사업체를 거느린 거대 제국이 되었어요. 와이너리, 레스토랑, 호텔까지 돈이 돈을 버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1996년 윌리 브라운 시장이 그를 시 교통위원회에 임명하며 빨간불이 켜집니다. 이후 이사회와 선출직까지 승승장구했죠. 사업가에서 정치인으로의 변신, 그 배경엔 막대한 자본이 있었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시장, 부지사, 주지사까지 그의 성공은 거침이 없었죠. 2013년 그는 시티즌빌을 써 디지털 도구로 민주주의를 바꾸자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의 사업과 정치 활동은 투명하지 않았죠. 코로나 팬데믹 때 그의 리더십과 개인적 행동은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사업과 정치의 경계는 희미해집니다. 주지사로서 내린 정책들이 그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 제국과 정치적 권력, 그 시너지는 우연일까요? 공직자의 의무와 개인 사업가의 이익,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의 재산 증식 과정이 언제나 투명했을지는 의문이죠.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투명할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이 얽힌 곳에선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말이죠. 1991년 미디어 거물 로버트 맥스웰의 갑작스런 죽음은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의 죽음 직후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직원 연금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이건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어요.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이자 영국 언론 재벌이었죠. 화려한 헬리콥터와 요트로 대변되는 그의 삶은 언제나 파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맥스웰은 자신의 회사 돈을 마치 개인 금고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직원 연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죠. 그는 여러 회사를 인수하며 언론 제국을 확장했지만 모두 빚더미였습니다. 그의 딸 기슬레인 맥스웰도 나중에 엄청난 범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은 공중에 증발하지 않습니다. 맥스웰은 연금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회계 부정과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수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노후 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대서양에서 발견되었지만 사망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았죠. 자살일까요? 아니면 타살일까요? 혹은 연금 문제와 관련된 위문사는? 결국 그의 아들들은 이 사기극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산이 압류되고 피해자들은 일부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사라진 연금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영웅에서 사기꾼으로 추락한 그의 이야기. 2009년 유럽 전역을 뒤흔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키프로스까지 국가 부도 직전이었어요. 국민 세금으로도 감당 안 되는 은행 부채가 쌓여갔죠. 2008년 금융위기 후 유럽 경제는 이미 휘청거렸습니다. 해외 자본 유입이 끊기자 빚 위존국은 즉시 위기에 빠졌어요. 그리스는 무려 2018년까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쯤 되면 눈치챘겠지만 국가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도 은행 부실로 줄줄이 쓰러졌죠. 지도자들이 바뀌고 긴축 재정이 시작되며 고통은 국민 몫이 됐어요. 실업률은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27%까지 치솟았죠.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유로존은 유럽중앙은행, ECB과 IMF까지 탱했어요. 그렇다면 이 위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문제는 통합화폐와 분리된 재정정책의 불균형이었죠. 일부 국가들이 무책임하게 빚을 내는 동안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국가 부채를 우리 모두의 빚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결국 경제 위기 책임은 특정 국가가 아닌 유로존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적 실패의 결과였어요. 그 대가는 수많은 유럽인들의 삶을 숨도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유로존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독일 거대 은행 도이치뱅크, 그 이름 뒤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무려 10년 이상 2천억 달러의 수상한 돈이 이 은행을 거쳐갔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지죠. 러시아 고위층과 마피아 자금까지 포함됐다는 의혹이요. 2014년 뉴욕 금융당국은 내부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했어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폭로하기 전까지는요. 러시아 미러 트레이드 스캔들의 중심에 도이치뱅크 모스크바 지점이 있었죠. 수십억 달러의 러시아 루블이 영국 주식으로 바뀌어 돈 세탁됐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할 텐데요. 내부 통제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 상태였습니다. 돈 세탁 방지팀은 인력과 권한 부족에 시달렸죠. 결국 미국과 영국 규제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17년 도이치뱅크는 무려 6억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돼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또 다른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에스토니아 지점을 통해 수십억 유로의 수상한 거래가 포착된 겁니다. 이번엔 덴마크 단스케 은행의 거대 돈 세탁 사건과 연루되었어요. 도이치뱅크는 단스케 은행의 대응은행 역할을 하며 자금을 처리했습니다. 결국 내부 감사와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고 최고 경영진이 교체됐어요. 2020년 미 법무부는 추가로 1억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이제야 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죠. 수십 년간 이어진 돈 세탁 스캔들, 과연 도이치뱅크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2011년 인터넷 어둠 속에서 950만 비트코인 제국이 탄생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죠. 역사상 최초의 다크넷 마켓 실크로드였어요. 설립자는 드레드 파이러트 로버츠라는 가명 뒤에 로스 울브리히트였죠. 토르 네트워크 덕분에 사용자들은 흔적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어요. 모든 거래는 비트코인으로 추적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였죠. 주요 상품은 불법 마약이었지만 합법적인 물품도 거래됐어요.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거래액은 950만 비트코인을 넘었어요. 당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울브리히트는 자신이 잡히지 않을 거라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FBI가 이 거대한 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죠.
2013년 10월 그들의 추적은 드디어 결실을 맺었어요. FBI는 실크로드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울브리히트를 체포했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만에 실크로드 2.0이 등장했죠. 운영자는 이전 사이트의 다른 관리자들이었어요. 하지만 1년 후 작전명 오니무스로 이마저도 폐쇄됐습니다. 2015년 울브리히트는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2번을 선고받았죠. 세상을 속인 천재의 몰락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2025년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됩니다. 다크웹 제왕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